너희 아버지 여자 있다. 이번엔 내가 꼭 밝혀낼란다. 40년 전 어머니가 제기에 대고 속삭이신 말씀이에요. 해마다 7월 27일이 되면 아버지는 장롱에 한 벌뿐인 양복을 꺼내 입고 새벽같이 사라지셨어요. 꼬박 70년을요. 그리고 지난 봄 아버지를 땅에 묻고 사진과 남시를 정리하다가 저는 그 여자의 정체를 알게 됐습니다. 우표 한 장 안 붙은 편지, 일은 세 통과 함께요. 이야기를 시작하기 전에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여러분 부모님 고향은 어디신가요? 댓글에 고향 이름을 남겨주세요. 혹시 두 번 다시 밟아볼 수 없는 고향이시라면 그 이름 뒤에 별표 하나만 같이 달아주시고요. 오늘 사연은 그 별표를 다신 모든 분들의 이야기이기도 하니까요. 자, 그럼 오늘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평생 아버지를 오해하며 살다가 아버지를 땅에 묻고 나서야 그 가슴속을 들여다보게 된 65살 딸 연희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40년 동안 바람난 남편 소리를 들은 분이에요. 어머니한테 듣고 자식들한테 듣고 나중에는 동네 사람들 입방아이도 오르내렸지요. 그런데도 아버지는 변명 한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 억울한 소리를 평생 등에 지고 사시다가 올봄에 88로 가셨습니다. 여러분 아버지한테도 그런 날 하나쯤 있지 않으셨나요? 식구 누구도 못 건드린 날이요. 제사도 그날은 피해서 잡고 물어봐도 대답을 안 해주시던 그런 날이요. 저희 아버지한테는 그게 7월 27일이었어요. 열흘 뒤면 아버지 없는 첫 번째 7월 27일이 옵니다. 그날 새벽에 우리 식구가 어디로 가는지, 손에 뭘 들고 가는지, 그건 이 사연을 끝까지 들어주시면 아시게 될 거예요. 저는 경기도 문산에서 나고 자랐어요. 임진강이 멀지 않은 읍내인데요. 그 읍내 한복판에 아버지 사진관이 있었어요. 간판에 연안 사진관이라고 큼지막하게 붙어 있었지요. 저는 그 간판 밑에서 태어나서 그 간판 밑에서 시집을 갔어요. 근데요, 저는 그 연한이 무슨 뜻인지 65년을 살면서 한 번을 안 물어봤어요. 제1사진관, 중앙사진관 하듯이 사진관 이름이 다 그런가 보다 했지요. 그 5글자를 두고 아버지한테 물어본 사람이 우리 식구 중에 아무도 없었어요. 그게 지금 와서 얼마나 사무치는지 몰라요. 아버지는 말수가 적은 양반이셨어요. 하루 종일 가게에 계시면서 10마디를 안 하셨어요. 그 대신 손끝이 야무지셨지요. 필름을 자르고 인화지를 매만지고 액자 틀을 짜는 그 손이요. 마디가 굵고 투박한 손인데 일할 때만큼은 수놓는 처녀 손보다 곱게 움직였어요. 동네 사진은 거지반 아버지가 다 찍으셨어요. 환갑사진, 돌사진, 졸업사진이요. 형편 어려운 집에서 오면 아버지는 돈 내기를 먼저 안 꺼내셨어요. 그냥 찍어주고 봉투에 곱게 넣어 건네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지요. 사람은 가도 사진은 남는 거요. 그게 아버지 입버릇이었어요. 한 번은 앞집 할머니가 영정사진을 찍으러 오셨어요. 사진값 대신 삶은 옥수수 한 소쿠리를 이고 오셨는데요. 아버지가 그걸 받으시더니 사진은 제일 좋은 종이에 뽑고 액자까지 짜서 드렸어요. 할머니가 미안해서 어쩔 줄 몰라 하시니까 아버지가 그러셨지요. 옥수수가 사진값보다 비쌉니다. 제가 남는 장사 했네요. 그런 양반이었어요. 어머니는 가게 안쪽 살림방에 계셨어요. 손님 이름이랑 사진 찾으러 올 날짜를 공책에 또박또박 적으시고 가게 문에 달린 종이 딸랑 울리면 어머니가 먼저 내다보셨지요. 두 분이 그 좁은 가게에서 평생을 등 맞대고 사셨어요. 저는 그 사진관에서 자랐어요. 암실 문틈으로 새어나오던 빨간 불빛이 지금도 눈에 선해요. 그 안에서는 식초 비슷하게 시큼한 약품 냄새가 났는데요. 그 냄새가 아버지 옷에도 손에도 사진관 벽지에도 배어 있었지요. 저한테는 그게 아버지 냄새였어요. 지금도 어디서 비슷한 냄새만 맡으면 저는 그 가게 문 앞에 서 있는 것 같아요. 가게 한가운데는 다리 셋 달린 커다란 나무 사진기가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검은 보자기를 뒤집어 쓰고 그 뒤에 서시면 손님들이 괜히 숨을 참고 얌전해졌어요.
자, 찍습니다 하는 소리에 펑 하고 불이 터지면 애들은 울음을 터뜨리고 어른들은 웃고 그랬지요. 여름이면 선풍기 한 대가 대기 의자 쪽에서 털털거리며 돌아갔고요. 그 앞에서 부채질하며 차례를 기다리던 동네 어른들, 유리 진열장에 이마를 붙이고 남의 집 사진 구경하던 조물애기들, 그게 제 어린 시절 풍경이에요. 그 진열장 얘기를 안 할 수가 없네요. 진열장에는 아버지가 찍은 사진이 쭉 걸려 있었어요. 곱게 한복 입고 해갑상 앞에 앉은 할머니, 까까머리 졸업생들, 백일 떡 앞에서 앙 우는 아기, 죄다 남의 집 식구들이었지요. 근데 그 진열장 한가운데 제일 좋은 자리예요. 사진 없는 빈 액자가 하나 걸려 있었어요. 금태둘은 제일 큰 액자였는데 그 속이 45년을 비어 있었어요. 언젠가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아버지, 여기는 왜 비워놔요? 아버지는 마른 걸레로 액자 유리를 닦으시면서 딱 한마디 하셨지요. 임자 있는 자리다. 저는 그 말을 알아듣지도 못하면서 이상하게 더 묻지를 못했어요. 그 말 아시는 아버지 옆 얼굴이 어린 눈에도 어쩐지 쓸쓸해 보였거든요. 아버지한테는 이상한 고집이 하나 더 있었어요. 여름만 되면 기어이 가족 사진을 찍자고 하셨어요. 해마다요. 오빠랑 제가 다 커서는 아버진 맨날 남의 사진 찍으시면서 우리 걸 뭘 또 찍어요. 하고 귀찮아했는데도 그것만은 안 봐주셨어요. 온 식구를 가게에 불러앉히고 옷매무새까지 일일이 만져주시고 당신이 직접 셔터를 누르셨지요. 근데 그렇게 찍은 사진들을 아버지가 어디에 두시는지는 아무도 몰랐어요. 평생 언성 한 번 높인 적 없는 아버지가 딱 두 가지에는 황소고집이셨어요. 하나는 가게였어요. 누가 뭐래도 "여기는 못 판다. 간판도 못 내린다." 그러셨지요. 그리고 다른 하나가 7월 그날이었어요. 그날만큼은 하늘이 두 쪽 나도 아무도 못 막았어요. 아버지 살아온 얘기는 우리도 동네 사람들도 다 안다고 생각했어요. 전쟁통에 혈혈 단신으로 남쪽에 내려와서 문산 사진관에 심부름꾼으로 들어가 어깨 너머로 기술을 배운 고아. 그게 우리가 아는 아버지의 전부였어요. 호족에도 형제 하나 없이 아버지 이름 달랑 하나였고요. 우리는 그걸 의심할 이유가 없었지요. 그러니까 아버지는 이 세상에 피부치라고는 어머니랑 우리 남매뿐인 사람이었어요. 적어도 저는 65년 동안 그렇게 알고 살았어요. 제가 10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한밤중에 목이 말라 잠이 깼는데 부엌에서 달그락달그락 소리가 나는 거예요. 도둑인가 싶어 심장이 콩닥거리는데 어머니는 제 옆에서 콘히 주무시고 계시고요. 저는 이불을 살그머니 걷고 일어나서 발소리를 죽이고 부엌 문틈으로 다가갔어요. 부엌 미닫이가 한 뼘쯤 열려 있었어요. 그 틈으로 노르스름한 불빛이 새어나오는데 저는 벽에 붙어서서 안을 들여다봤지요. 아버지였어요. 석유골로에 파란 불이 올라와 있고 그의 솥에서 김이 오르고 있었어요. 아버지는 갓 지은 밥을 양푼에 펴놓고 소금을 쓱쓱 뿌려가면서 두 손으로 꾹꾹 뭉치고 계셨어요. 주먹밥이었어요. 저는 제 눈을 의심했어요. 저희 아버지는 부엌에 안 들어가는 양반이셨거든요. 그 시절 남자들이 다 그랬지만 아버지는 물 한 잔도 어머니를 시키는 분이었어요. 그런 양반이 새벽에 혼자 부엌에 앉아서 그 크고 투박한 손으로 밥덩이를 뭉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더 이상한 건 아버지 차림새였어요. 장롱에 한 벌뿐인 양복을 벌써 갖춰 입고 계셨어요. 넥타이까지 매고요. 그 양복 차림으로 밥알이 소매에 붙을세라 조심조심 뭉쳐서는 하얀 광목 보자기에 곱게 쌌어요. 꼭 제사 음식 싸듯이요. 저는 그때 10살이었어요. 무서운 것보다 궁금한 게 더 컸지요. 아버지가 카메라 가방을 어깨에 메고 살인문을 나서시는데 저도 모르게 고무신을 깨고 따라 나섰어요. 새벽 신장로에 안개가 자욱했어요. 풀 비린내가 훅 끼치고 어디서 다구는 소리가 들리고요. 저는 아버지 등이 안개 속에 쥐어질만 하면 종종 걸음으로 따라붙고 가까워지면 담벼락에 붙고 하면서 읍내 터미널까지 갔어요. 터미널 앞에는 첫차 기다리는 사람이 서너 서 있었어요.
아버지가 매표소 쪽으로 가시다가 걸음을 딱 멈추셨어요. 그리고는 뒤도 안 돌아보고 그러시더라고요. 연희야, 나와라. 저는 전봇대 뒤에서 꼼짝을 못했어요. 심장이 발밑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지요. 쭈뼛쭈뼛 걸어 나가니까 아버지가 저를 한참 내려다보셨어요. 그러더니 터미널 앞 구멍가게에서 눈깔 사탕 하나를 사다가 제 손에 꼭 쥐어주시는 거예요. 연희야, 아버지가 혼자 가야 하는 데가 있다. 다시는 따라오지 마라. 혼내는 목소리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그 눈이요. 무섭고도 슬픈 눈이었어요. 10살짜리가 뭘 알겠냐마는 그 눈을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더는 못 따라가겠더라고요. 저는 그 눈빛을 55년이 지난 지금도 못 잊어요. 아버지는 첫 차를 타고 가셨고 저는 눈깔 사탕을 문 채 안개 낀 신장로를 혼자 걸어 돌아왔어요. 사탕이 단데 이상하게 자꾸 눈물이 나더라고요. 그날 밤 아버지는 자정이 넘어서 돌아오셨어요. 방문 열리는 소리에 잠이 깼는데 아버지한테서 소주 냄새가 났어요. 그 소주 냄새에 섞여서 비릿하고 서늘한 냄새가 하나 더 있었고요. 어머니가 어디를 다녀오셨냐고 물으면 아버지는 이러셨어요. 볼일 보고 왔다. 볼일이요. 1년에 딱 하루, 새벽부터 자정까지 걸리는 그 볼일이 뭔지 아버지는 70년 동안 단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요. 우리 집에는 불문율이 하나 있었어요. 7월 27일에는 아무것도 못 잡아요. 제사도 잔치도 집안 대소사 날짜도요. 오빠 약혼식 날을 잡을 때도 어머니가 달력을 짚으시면서 "그날은 안 된다." 하셨지요. 왜냐고 묻는 사람도 없었어요. 그냥 아버지의 날이었으니까요. 어머니도 처음 한 20년은 그러려니 하고 사셨대요. 그 그러려니가 무너진 게 제가 18살 되던 해였어요. 7월 그날이 지나고 며칠 뒤였는데요. 어머니가 아버지 양복을 세탁소에 맡기려고 하셔서 제가 주머니를 뒤졌어요. 동전이나 쪽지 같은 게 들었을까 봐요. 안주머니에서 뭐가 만져졌어요. 꺼내보니까 손수건이었어요. 하얀 명주 손수건이요. 귀퉁이에 모란꽃이 벌그스름하게 수놓아져 있었어요. 한눈에 봐도 여자 물건이었지요. 근데 그 손수건이 참 이상했어요. 천은 하도 오래돼서 속이 비칠 만큼 얇아졌는데 때 하나 얼룩 하나 없이 눈처럼 깨끗한 거예요. 누가 애지중지 빨고 또 빨아서 닳도록 간직한 티가 났어요. 저는 아무 생각 없이 그걸 어머니한테 들고 갔어요. 엄마, 아버지 양복에 이런 게 들어있었어. 어머니가 하시던 바느질을 멈추고 그 손수건을 받아 드셨어요. 그리고는 한참을, 아주 한참을 들여다보셨어요. 모란꽃 술을 손가락으로 가만가만 쓸어보시더니 아무 말 없이 도로 개켜서 제게 주시더라고요. 있던 자리에 도로 넣어놔라. 목소리가 착 가라앉아 있었어요. 저는 시키는 대로 했지요. 그날 저녁에 어머니는 밥상에서 숟가락을 들다 말고 자꾸 마당만 내다보셨어요. 그날부터였어요. 어머니 얼굴에서 웃음이 줄어든 게요. 그리고 며칠 뒤 밤이었어요. 자다가 목이 말라 마루로 나왔는데 가게 쪽에서 불빛이 새어나오고 있었어요. 이 밤중에 누가 있나 싶어서 가만가만 다가가 문틈으로 들여다봤지요. 아버지가 배 앞에 쪼그리고 앉아 계셨어요. 그 모란꽃 손수건을 빨고 계신 거예요. 빨래비누를 살살 문질러서 물에 헹구고 또 헹구고 평생 당신 양말 한 짝 안 빨아본 양반이요. 그 큰 손으로 손바닥만한 손수건을 무슨 갓난에 다루듯이 조물조물 빨고 계셨어요. 빨래가 끝나니까 이번엔 다리미를 꺼내셨어요. 뜨겁게 달군 다리미로 구김 하나 없이 반반하게 펴서는 네모 반듯하게 개켜서 양복 안주머니에 도로 넣으셨어요. 그리고는 그 주머니 위를 손바닥으로 한번 가만히 눌러보시더라고요. 저는 그 순간 어머니가 요 며칠 무슨 생각을 하고 계신지 알 것 같았어요. 숨이 턱 막혀서 저는 벽에 등을 붙인 채 소리를 죽이고 뒷걸음질을 쳤어요. 그날 밤부터 집안의 공기가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다 그대로였어요. 아버지는 사진을 찍고 어머니는 공책에 손님 이름을 적으셨죠. 근데 두 분 사이에 말이 줄었어요.
밥상에서 수저 부딪히는 소리만 달그락거리는 날이 많아졌고요. 어머니가 아버지 등을 보는 눈이 달라졌는데 저는 그 눈을 못 본 척했어요. 제가 22살 되던 해 여름이었어요. 온 나라가 텔레비전 앞에서 울던 여름이요. 이산가족 찾기 생방송이라고 기억하시는 분들 많으실 거예요. 여의도 광장이 사람으로 새까맣게 덮이고 방송국 벽이며 기둥이며 온통 벽보로 도배가 되고요. 누가 이 사람을 모르시나요? 그 노래만 흘러나오면 온 동네 아주머니들이 다 훌쩍거렸지요. 그해 여름 아버지가 이상하셨어요. 밤마다 텔레비전 앞을 못 떠나시는 거예요. 가게 문 닫고 들어오시면 씻지도 않고 그 앞에 앉으셨어요. 화면에서 헤어진 식구들이 부둥켜 안고 우는데 아버지는 미동도 없이 그걸 보고 계셨어요. 브라운관 푸른빛이 아버지 얼굴에서 어른거리는데 그 얼굴이 꼭 돌부처 같았어요. 방송 끝나고 애국가가 나올 때까지 그러고 계신 날이 부지기수였지요. 그게 한 넉 달을 갔어요. 하루는 어머니가 그 등에 대고 한마디를 던지셨어요. 당신도 찾을 사람 있으면 나가보구려. 지금 생각하면 그 말에는 가시가 들어 있었어요. 어머니는 그 무렵 아버지 가슴속에 여자가 있다고 믿고 계셨으니까요. 찾을 사람이라는 말이 절반은 떠보는 말이었던 거예요. 아버지가 텔레비전을 딱 끄셨어요. 없소. 다 죽었소. 아버지는 그 길로 가게로 나가버리셨고 그날 밤 암실 빨간불이 새벽까지 안 꺼졌어요. 그해 가을에는 이런 일도 있었어요. 그 방송에서 30년 만에 만났다는 자매가 기념사진을 찍겠다고 우리 사진관을 찾아왔어요. 머리가 하얗게 센 할머니 둘이 손을 콕 붙들고 와서는 사진기 앞에 앉아서도 그 손을 안 놓는 거예요. 놓으면 또 잃어버릴까 봐 그런다면서요. 아버지가 검은 보자기를 쓰고 사진기 뒤에 서셨는데요. 셔터를 누르는 그 손이 눈에 보이게 떨리고 있었어요. 평생 수천 장을 찍은 손이요. 그 손이 떨려서 아버지는 헛기침을 하고 두 번이나 다시 찍으셨어요. 자매가 돌아가고 나서 아버지는 대낮에 가게 문을 닫으셨어요. 셔터 내리는 소리가 나고 한참 뒤에 암실 쪽에서 무슨 소리가 새어나왔어요. 꾹꾹 눌러 삼키는 짐승울음 비슷한 소리요. 저는 그 앞을 지나다가 못 들은 척 발길을 돌렸어요. 65이 된 지금도 그날 그 문을 안 열어본 게 한이 됩니다. 저는 이듬해 봄에 시집을 갔어요. 신랑이 같은 파주 사람이라 친정까지 버스로 1시간 거리였죠. 그리고 27에 첫 아이를 가졌어요. 그런데 이 아이가요. 하필 그날 나오겠다는 거예요. 1988년 7월 27일이었어요. 새벽부터 진통이 와서 읍내 산부인과에 실려갔어요. 어머니가 오시고 오빠가 오고 시댁 식구들까지 다 모였는데요. 딱 한 사람 아버지만 없었어요. 어머니 얼굴이 점점 굳어가더라고요. 이 양반이 오늘 같은 날도 기어이. 저는 진통에 정신이 반쯤 나간 와중에도 그 말이 들렸어요. 그리고 그날 저녁에 아들을 낳았지요. 3.4kg. 우렁차게 우는 사내애였어요. 아버지는 자정이 넘어서야 병원에 나타나셨어요. 복도 끝에서 걸어오시는데 냄새가 먼저 왔어요. 소주 냄새. 그리고 그 비릿한 강바람 냄새요. 저는 갓난애 낳고 누운 몸으로 평생 아버지한테 안 하던 말을 그날 다 퍼부었어요. 1년에 딱 하루, 그 하루가 첫 손주보다 중해요. 어머니 말이 맞죠? 여자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아버지는 변명을 안 하셨어요. 야단도 안 치시고 그냥 고개를 떨구고 서 계시다가 신생아실 유리창 앞으로 가셨어요. 강보에 쌓인 손주를 유리 너머로 한참, 아주 한참을 들여다보시더니 이러시더라고요. 미안하다. 아가가 꼭 누구를 닮았구나. 그리고 우셨어요. 병원 복도에서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들썩이면서요. 저는 그 눈물을 뭐라고 생각했는지 아세요? 들킨 사내의 눈물이요. 지은 죄가 있으니 우는구나. 저는 산모 침대에 누워서 그 들썩이는 등을 노려보기만 했어요. 손주가 걸음마를 뗄 무렵이었어요. 어머니가 결국 일을 내셨어요. 7월 그날 새벽에 아버지 뒤를 밟으신 거예요. 30년을 참은 양반이 그 애는 도저히 못 참으셨던 거지요. 그날 밤에 어머니가 저한테 전화를 하셨는데
목소리가 다 쉬어 있었어요. 터미널까지는 잘 따라가셨대요. 새벽 안개 속에서 아버지가 정류장 앞 가게에 들르시더래요. 소주를 한 병 사고 종이컵을 2개 짚고 김이 모락모락 나는 찐빵을 2개 사시더래요. 어머니는 거기서 다리가 풀려서 첫 차 타는 인파에 아버지를 놓치셨대요. 둘이 먹을 걸 사더라. 둘 먹을 걸. 수화기 너머에서 어머니가 우시는데 그 울음이 꼭 짐승 소리 같았어요. 소주 한 병에 잔이 둘, 찐빵이 둘. 그 둘이라는 숫자가 그날부터 우리 식구 가슴에 대못으로 박혔어요.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에 기어이 일이 터졌어요. 어머니가 아버지 양복에서 그 모란꽃 손수건을 꺼내다가 마당에 내동댕이 치신 거예요. 흙바닥에 하얀 손수건이 떨어지는데 어머니가 그 앞에서 울부짖었어요. 차라리 바람이라고 해요. 여자가 있으면 있다고 말을 해요. 30년을, 30년을 내가 당신 속을 모르고 살았어. 아버지는요, 아무 말 없이 마당으로 내려가서 흙 묻은 손수건을 주우셨어요. 그리고 그날 밤 대야에 빨아서 다리미로 반반하게 펴서 도로 안주머니에 넣으셨지요. 어머니가 보란 듯이요. 어머니가 방문을 붙들고 마지막으로 물으셨어요. 그 여자가 대체 누구냐고요. 아버지 대답은 평생 이 한 문장이었어요. 미안하오. 내 죽거든 그때 아시오. 여러분, 이 말이 어떻게 들리세요? 우리 식구한테는 그게 세상에서 제일 오만한 침묵으로 들렸어요. 죽을 때까지 안 알려주겠다는 소리로요. 세월이 그렇게 흘렀어요. 어머니는 언제부턴가 묻는 걸 포기하셨고, 아버지는 해마다 그날이면 어김없이 사라지셨고요. 우리 남매는 장성에서 저마다 살림을 살고, 사진과는 손님을 주러 파리를 날렸지요. 그러다 10몇 년 전에 문산에 재개발 바람이 불었어요. 조합에서 사람이 나와서는 사진관자리 보상금으로 3억을 불렀어요. 3억이요. 오빠도 저도 두 손 들고 반겼지요. 아버지 연세에 그 돈이면 두 분이 편히 사시고도 남으니까요. 근데 아버지가 도장을 안 찍으시는 거예요. 여긴 못 판다. 간판도 못 내린다. 이유를 물어도 그 두 마디뿐이었어요. 조합 사람이 3번을 다녀가고 오빠가 언성을 높이고 나중엔 동네에서 노망 났다는 소리까지 돌았어요. 그리고 저도요. 그날 아버지 가슴에 대못을 박았어요. 아버진 평생 이 사진관이 가족보다 중해요? 어머니보다 자식보다 이놈의 간판이 그렇게 중요해요? 아버지는 그 말을 다 듣고도 마른 걸레를 들고 진열장으로 가셨어요. 그 빈 액자를 소리 없이 닫고 또 닦으셨지요. 그 굽은 등이요. 저는 그 등에 대고 문을 쾅 닫고 나와버렸어요. 그리고 작년 여름이었어요. 87 아버지가 폐렴으로 입원을 하셨어요. 밤새 가래 끓는 소리가 그렁그렁했고 팔뚝엔 링거 바늘 자국이 시퍼렇게 앉았지요. 의사가 연세가 연세인 만큼 마음의 준비를 하라고 했어요. 7월 27일 새벽이었어요. 병원에서 전화가 왔어요. 환자분이 안 계신다고요. 링거즈를 뽑은 채로 새벽에 사라지셨다는 거예요. 온 식구가 뒤집어졌어요. 경찰에 신고하고 오빠는 터미널로, 저는 읍내로 하루 종일 미친 사람처럼 찾아다녔어요. 87 노인이 폐렴 환자가 이 삼북도에 대체 어디를 갔겠어요. 밤 10시에 파출소에서 연락이 왔어요. 임진강 철책앞 강둑에 웬 노인이 몇 시간째 앉아 계신다고요. 달려가 보니까 아버지였어요. 환자 보고에 양복 저고리 하나만 걸치시고 강둑 풀밭에 앉아서 강 건너 어둠만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 품에는 광목 보자기에 싼 주먹밥이 2덩이 안겨 있었고요. 그 몸으로 어디서 밥을 지어 뭉치셨는지 저는 지금도 몰라요. 제가 아버지를 부둥켜 안고 왜 이러시냐고 정신 좀 차리시라고 우는데 아버지가 강 건너에서 눈을 안 떼시고 이러시는 거예요. 가야 하는데 나루에서 기다리기로 했는데. 나루요. 우리는 그 말을 선망이라고 생각했어요. 노인네가 정신줄을 놓으셨구나 하고요. 저는 아버지를 들쳐 업다시피 해서 병원으로 모셨어요. 등에 업힌 그 몸이 새털처럼 가벼워서 울고 그 와중에도 주먹밥 보자기를 꼭 끌어안고 안 놓으시는 게 원망스러워서 또 울었어요. 아버지는 그 겨울을 간신히 넘기셨어요.
그리고 올봄 목련이 뚝뚝 지던 날이었어요. 병실에 온 식구가 모였지요. 아버지가 산소줄을 낀 채로 어머니 손을 더듬어 잡으셨어요. 임자, 미안하오. 내 참 못난 사내였소. 어머니는 아무 대답도 못하시고 그 손등에 이마만 묻으셨어요. 그리고 아버지가 저를 찾으셨어요. 제가 길을 아버지 입가에 갖다 댔지요. 숨을 몇 번이고 모으고 모아서 아버지가 마지막으로 남기신 말이 이거였어요. 연희야, 암실, 괴짝이, 괴짝이 어쨌다는 건지 그 뒷말은 끝내 나오지 못했어요. 저는 식어가는 아버지 손을 붙들고 흔들었어요. 괴짝이 뭐냐고, 아버지 무슨 괴짝이냐고 자꾸만 묻고 또 물었어요. 아버지를 산에 모시고 내려온 뒤로 저는 한동안 사람 구실을 못했어요. 밥을 앉혀놓고 새까맣게 태우고 버스를 거꾸로 타고 앉았고요. 자다가도 벌떡벌떡 일어났어요. 귓가에 자꾸 그 마지막 숨소리가 맴돌아서요. 아버지가 남은 숨을 아껴가며 남긴 그 두 마디가 목에 걸린 가시처럼 넘어가지도 않고 뱉어지지도 않았어요. 사고제를 지내고 나서야 저는 사신가 문을 열 엄두가 났어요. 소여름으로 막 접어들 무렵이었지요. 셔터를 올리는데 녹슨 새소리가 요란했어요. 몇 달 만에 여는 가게 안은 먼지가 뽀얗게 앉아 있었고요. 그 익숙한 정착액 냄새가 이제는 주인 잃은 냄새가 돼서 저를 맞더라고요. 저는 암실부터 들어갔어요. 빨간 전구를 켜니까 아버지가 평생 서 계시던 자리에 빈 의자만 있었어요. 선반을 치우고 약품병을 싸고 바닥을 쓸다가 마룻장 하나가 발밑에서 삐걱하고 들뜨는 거예요. 들춰봤지요. 마룻장 밑 흙바닥에 괴짝이 하나 묻히듯 들어앉아 있었어요. 오동나무 괴짝이었어요. 뚜껑에 손때가 반질반질하게 앉아서 어둠 속에서도 윤이 났어요. 앞에는 노쇠 자물쇠가 채워져 있었고요. 저는 그 자물쇠를 붙들고 한참을 씨름했어요. 열쇠가 있어야지요. 아버지 서랍이란 서랍은 다 뒤지고 양복 주머니도 다시 뒤지고 반나절을 헤맸어요. 그러다 가게로 나와서 진열장에 걸린 사진들을 하나씩 내리기 시작했지요. 액자 뒤에 뭐라도 있을까 싶어서요. 맨 마지막에 그 빈 액자를 내렸어요. 45년 동안 한가운데 걸려있던 금태둘은 그 빈 액자요. 두 손으로 받쳐 내리는데 뒷판에서 뭐가 만져지는 거예요. 누렇게 작은 테이프 밑에 손톱만한 노쇠 열쇠가 붙어 있었어요. 여러분, 임자 있는 자리라던 그 빈 액자가요. 45년 동안 이 열쇠를 품고 서 있었던 거예요. 저는 열쇠를 쥐고 암실로 뛰어들어갔어요. 손이 떨려서 자물쇠 구멍을 3번이나 헛찔렀지요. 철컥하고 자물쇠가 열리는데 심장이 목구멍까지 올라오더라고요. 뚜껑을 열었어요. 기름종이에 쌓인 뭉치가 차곡차곡 들어있었어요. 기름종이를 벗기니까 편지였어요. 누렇게 바랜 편지 봉투가 노끈에 묶여서 괴짝 가득이요. 겉봉마다 똑같은 5글자가 적혀 있었어요. 형님 전상서. 형님이요? 저는 그 자리에 얼어붙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고아잖아요. 호적에도 형제 하나 없는 혈혈 단신이라던 양반이잖아요. 주소칸에는 딱 5자가 적혀 있었어요. 황해도 연안. 저는 그 5글자를 보는 순간 다리에 힘이 풀려서 갯짝 앞에 주저앉았어요. 연안 사진관. 제가 65년 동안 한 번을 안 물어본 그 간판 5글자가 아버지 고향이었던 거예요. 우표는 한 장도 안 붙어 있었어요. 붙일 데가 없는 편지였으니까요. 봉투마다 날짜가 적혀 있었어요. 제일 오래된 게 1953년, 제일 낮은 것이 작년이요. 해마다 꼭 한 통씩. 날짜는 전부 7월 27일이었어요. 세어보니 꼭 73통이었어요. 저는 제일 밑에 깔린 제일 오래된 봉투를 꺼냈어요. 종이가 하도 작아서 부서질까봐 숨도 못 쉬고 펼쳤지요. 삐뚤빼뚤한 이제 막 그릴 땐 아이 글씨였어요. 15살 아버지의 글씨요. 형님 보시야. 오날 종소리가 멎었습니다. 사람들은 이제 집에 간다고 좋아하는데 내래 눈물만 납니다. 형님 내래 안 죽고 여기 있습니다. 문산 나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오시야. 1953년 7월 27일이요. 여러분,
그날이 무슨 날인지 아세요? 휴전협정을 맺은 날이에요. 총소리가 멎고 세상은 그날 전쟁이 끝났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지한테는요, 그날부터가 전쟁이었던 거예요. 강한 알을 사이에 두고 형님을 영영 못 만나게 된 날이니까요. 편지를 한 통 한 통 읽어가면서 저는 그날 밤 일을 알게 됐어요. 1951년 정월 후때 피난길이었대요. 12살 아버지와 19살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고 얼어붙은 강가에서 내려왔는데 아수라장 인파 속에서 어머니가 뒤처지신 거예요. 형님이 어머니를 모시러 되돌아서면서 당신 몫의 주먹밥을 아우손에 쥐어줬대요. 가면서 먹으라. 이 형은 배 안 고프다. 배어지면 문산 나루다. 거기서 기다려라. 형이 반드시 찾아가마. 그 등이 마지막이었어요. 주먹밥이요. 아버지가 70년 동안 해마다 새벽에 뭉치던 그 주먹밥이 형님이 아우손에 지어준 마지막 밥이었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아버지가 왜 평생 문산을 안 떠났는지요. 3억을 마다하고 왜 간판을 못 내리게 했는지요. 아버지는 형님을 찾으러 다닌 게 아니었어요. 형님이 찾아왔을 때 길을 잃지 않게 70년 동안 약속 장소를 지키고 서 있었던 거예요. 손수건 얘기도 편지에 있었어요. 피난보쯤을 싸던 날 밤에 어머니가 당신 혼수였던 모란 손수건 한 쌍을 꺼내서 두 아들한테 한 장씩 나눠주셨대요. 잃어버리면 못 쓴다. 나중에 이걸로 서로 알아보거라. 어머니가 40년을 의심한 그 여자의 손수건이요. 여자 것이 맞기는 맞았어요. 아버지의 어머니, 제 할머니 것이었으니까요. 그 짝이 되는 나머지 한 장은 지금도 북녘 어딘가에 있을 거고요. 1978년 편지를 읽었어요. 형님 조카가 나랏밥 먹는 시험을 봅니다. 신원조회라는 게 있어. 이북에 형님이 계시다 적으면 아이 앞길이 막힌다 합니다. 이 못난 아우가 서류에다 형님을 없는 사람으로 적었습니다. 형님 용서하십시오. 종이에서 지운 만큼 가슴에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해에 우리 오빠가 공무원 시험을 봤어요. 그 시절엔 연좌제라는 게 있어서 이북에 피부치가 있다고 적으면 자식 앞길이 막히던 때였지요. 없소, 다 죽었소. 그 거짓말은요. 자식들을 등에 업고 걷는 강이었던 거예요. 1983년 편지도 있었어요. 형님, 요즘 텔레비에서 헤어진 식구들이 만납니다. 남녀끼리는 만나는데 형님과 저 사이엔 신청서 낼 곳도 없습니다. 남들 우는 걸 보며 같이 울다가 부러워서 또 울었습니다. 돌부처처럼 텔레비전 앞에 앉아 계시던 그해 여름의 아버지가 밤마다 암실에서 이 편지를 쓰고 계셨던 거예요. 그리고 봉투마다 사진이 한 장씩 들어 있었어요. 우리 가족 사진이요. 아버지가 여름마다 기어이 찍자고 하시던 그 가족 사진들이 편지마다 한 장씩 들어 있었어요. 형님한테 식구들을 보여드리려고요. 사진 뒷면마다 아버지 만년필 글씨가 적혀 있었지요. 형님, 제 처입니다. 성정이 곱습니다. 딸아이 이름을 연이라 지었습니다. 연한 연자를 넣었습니다. 이 아이를 부를 때마다 저는 고향을 부릅니다. 여러분, 제 이름이요. 아버지는 65년 동안 저를 부를 때마다 고향을 부르고 계셨던 거예요. 연희야, 연희야 하실 때마다요. 1988년 편지에는 갓난의 사진이 들어있었어요. 형님, 조카 손자가 태어났습니다. 형님 눈매를 쏙 뺐습니다. 아기가 꼭 누구를 닮았구나. 신생아실 유리 앞에서 우시던 아버지한테 여자죠? 그 여자가 그렇게 좋으세요? 하고 퍼붓던 그날이요. 아버지는 그날 당신 형님을 쏙 뺀 손주를 보고 계셨던 거예요. 저는 그 사진을 들고 제 뺨을 때리고 싶었어요. 편지 뭉치 밑에는 서류 봉투가 하나 있었어요. 이산가족 상봉 신청서 사본이랑 적십자에서 온 통지서들이었어요. 근본 상봉 대상자로 선정되지 않으셨음을 알려드립니다. 그 종이가 20장 남짓이요. 해마다 신청하고 해마다 떨어지고
2018년 뒤로는 그 떨어졌다는 통지서조차 끊겨 있었어요. 통장도 한 건 나왔어요. 겉장에 만년필로 5자가 적혀 있었어요. 형님 양복값. 한 해도 안 거르고 부은 돈이 730만 원이었어요. 만나면 제일 먼저 양복 한 벌 해 입히시려고요. 당신은 평생 양복 한 벌로 사시면서요. 그리고 맨 위에 제일 새 것인 봉투가 한 통 있었어요. 73번째 편지였어요. 작년 날짜였고 글씨가 지렁이처럼 흔들려 있었어요. 링거 꽂은 그 손으로 병상에서 쓰신 거예요. 형님, 아무래도 내년 21의 날엔 나루에 못 갈 것 같습니다. 이른 새해를 기다렸는데 끝내 형님 손을 못 잡고 갑니다. 그래도 형님 서러워 마십시오. 이제 제가 형님 계신 대로 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듣자니 거기는 철책도 없고 38섬도 없지 않습니까? 형님, 이번에는 아우가 건너가겠습니다. 나루에서 꼭 기다리십시오. 저는 그 편지를 가슴에 안고 암실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아버지를 불렀어요. 100번은 불렀을 거예요. 대답할 사람도 없는 빈 사진관에서 아버지, 아버지, 우리 아버지 하고요. 얼마나 그러고 있었는지 몰라요. 창밖이 어둑어둑해질 무렵에야 저는 눈물로 범벅이 된 얼굴로 전화기를 찾았어요. 그리고 떨리는 손가락으로 오빠 번호를 눌렀어요. 오빠는 1시간도 안 돼서 달려왔어요. 어머니를 모시고요. 85 어머니가 지팡이를 짚고 사진관 문턱을 넘어서시는데 얼굴이 하얗게 질려 있었어요. 제 전화 목소리만 듣고도 심상치 않은 걸 아신 거지요. 우리 셋은 사진관 바닥에 괴짝을 가운데 두고 둘러앉았어요. 백열등 하나 켜놓고요. 열어놓은 문틈으로 여름밤 풀벌레 소리가 들려오는데 저는 편지를 날짜 순서대로 꺼내서 소리내어 읽기 시작했어요. 형님, 보시압. 오늘 총소리가 멎었습니다. 첫 줄부터 목이 메더라고요. 그래도 읽었어요. 한 통을 읽으면 오빠가 말없이 다음 봉투를 건네고 또 한 통을 읽으면 어머니가 치마 끝으로 눈가를 찍으시고요. 그렇게 밤이 깊어갔어요. 1978년 편지 차례가 됐을 때였어요. 종이에서 지은 만큼 가슴에 더 깊이 새기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오빠가 편지를 뺏듯이 받아들었어요. 평생 나랏밥을 먹고 정년까지 지낸 우리 오빠가요. 그 종이를 두 손으로 받쳐들고 소리도 못 내고 어깨만 떨었어요. 68 먹은 사내가 당신이 걸어온 평생의 길을 아버지가 지워서 열어준 길이란 걸 그날 처음 안 거예요. 새벽닭이 올 때쯤 73번째 편지까지 다 읽었어요. 어머니는 한참을 말이 없으셨어요. 그러다가 저한테 손을 내미시는 거예요. 그 모란꽃 손수건을요. 어머니가 그걸 받아서 무릎에 펴놓고 모란꽃 술을 손바닥으로 쓸고 또 쓸으시더니 아버지가 평생 서 계시던 사진가디 그 빈자리에 대고 이러셨어요. 이 양반아, 나는 60년을 당신 가슴에 여자가 든 줄 알았소. 여자가 아니라 강이 들어 있었구려. 건너지 못하는 강이. 그리고 어머니가 우셨어요. 40년 묵은 울음이었지요. 미워서 우는 울음이 아니라 미안해서 우는 울음이요. 오빠랑 저는 어머니 등을 붙들고 같이 울었어요. 날이 밝자마자 어머니가 대야에 물을 받으셨어요. 그 손수건을 당신 손으로 마시는 거예요. 조물조물 아버지가 하던 그대로요. 다리미로 반반하게 펴서 개켜 놓으시고는 이러시더라고요. 시어머님 것인데 며느리가 몰라 뺐어. 절이라도 올려야지. 오빠는 그 옆에서 가방을 열었어요. 재개발 조합 서류를 꺼내더니 그 자리에서 반으로 접어버렸어요. 3억이요. 그 큰 돈을 그날 아침에 그렇게 접었어요. 오빠가 그러더라고요. 번번이 내려가면 형님이 오셔도 길을 잃으니까. 아버지의 고집은 고집이 아니었어요. 등대였던 거예요. 70년을 한자리에서 불 밝히고 서 있던 등대요. 저는 그 길로 아들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서울 사는 우리 아들 그날 태어난 아이요. 자다 깬 목소리로 봤더니 제 얘기를 다 듣고는 한참 말이 없었어요. 그러다가 물결은 목소리로 이러는 거예요. 어머,
저는 제 생일마다 할아버지가 없어서 평생 서운했거든요. 제 생일이 그런 날이었네요. 이제 생일상은 임진각 가서 받을게요. 할아버지랑 큰할아버지랑. 저는 그 말에 또 전화기를 붙들고 울었어요. 이튿날 새벽 우리는 아버지의 길을 그대로 걸었어요. 부엌에 안 들어가던 아버지가 그날만 뭉치던 주먹밥을 이번에는 어머니가 뭉치셨어요. 새벽같이 일어나셔서 꾹꾹 눌러 두덩이요. 광목 보자기에 싸면서 어머니가 혼잣말을 하셨어요. 70년을 이걸 혼자 뭉쳤을 거 아니냐. 터미널 앞 가게에서는 소주 한 병에 종이컵 두 개를 샀어요. 둘이요. 어머니 가슴에 40년 대못으로 박혀있던 그 둘이요. 한 잔은 아버지 몫이고 한 잔은 형님 몫이고 그 둘이었던 거예요. 첫 차를 타고 임진각으로 갔어요. 서울서 밤차로 내려온 아들이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고요. 새벽 임진각은 안개에 잠겨 있었어요. 망배단 돌 재단이 이슬에 젖어 있고 철책 너머로 강이 뿌옇게 흐르고요. 어머니가 망배단의 그 모란꽃 손수건을 곱게 펴 올리셨어요. 그 위에 주먹밥 두덩이를 놓고 종이컵 두 개에 소주를 가득 따랐지요. 어머니가 북녘을 향해 큰 절을 두 번 올리셨어요. 85 무릎으로 찬 바닥에 엎드려서요. 절을 마치고 어머니가 나지막이 그러셨어요. 어머님, 며느리의 인사가 60년이 늦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서 1953년 첫 편지를 소리내어 읽었어요. 형님, 나 안 죽고 여기 있습니다. 문산나루에서 기다리겠습니다. 꼭 오시야. 강바람에 편지지가 자꾸 떨리는데 종이가 떠는 건지 제 손이 떠는 건지 모르겠더라고요. 아들이 뒤에서 제 어깨를 꼭 붙들어줬어요. 철책에는 노란 리본을 하나 묶었어요. 리본이 바람에 북쪽으로 자꾸만 북쪽으로 나부꼈어요. 돌아 나오기 전에 우리는 망배단 앞에서 가족 사진을 한 장 찍었어요. 아들이 사진기를 삼각대에 얹고 우리가 나란히 있었는데요. 자리를 잡다가 누가 먼저 날 것도 없이 어머니 옆자리를 한 뼘 비웠어요. 형님 자리요. 섰다가 찰칵하는데 그 빈 남뼘이 사진에 같이 담겼어요. 그날 밤 저는 아버지 책상에 앉았어요. 아버지 만년필로 제 평생 처음 써보는 편지를 한 통 썼지요. 큰아버님 전상서. 아버지의 딸 연한 연자를 받은 연희가 올립니다. 아버지는 못 오시게 되었지만 약속은 저희가 있겠습니다. 나루는 비지 않을 것입니다. 그 편지는 괴짝에 74번째로 들어갔어요. 며칠 뒤에 아들이 임진각 사진을 크게 뽑아왔어요. 오빠가 사다리에 올라가 진열장 한가운데 그 금태 액자를 내렸고 45년 만에 처음으로 그 안에 사진이 들어갔지요. 임자 있는 자리에 임자를 기다리는 사진이요. 저는 마른 걸레를 들고 아버지가 평생 하시던 그대로 그 액자 유리를 닦고 또 닦았어요. 사진관은 이제 문을 닫았어요. 현상소도 다 없어진 세상에 손님이 올 리가 없지요. 그래도 연안 사진관 간판은 오늘도 그 자리에 걸려 있어요. 페인트가 벗겨져서 연자가 반쯤 지워졌는데 오빠가 다음 달에 새로 칠하기로 했어요. 손님이 오셨을 때 못 알아보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요즘 일주일에 한 번 그 가게에 갑니다. 문 열고 들어가서 바닥을 쓸고 진열장 유리를 닦아요. 유리 안에는 임진각에서 찍은 우리 가족 사진이 걸려 있고요. 어머니 옆에 비어둔 그 한 뼘이 닦을 때마다 저를 물끄러미 봐요. 지나가던 동네 노인들이 유리 너머로 기웃하시면서 그러세요. 여기 아직 있네? 네, 아직 있어요. 앞으로도 있을 거고요. 괴짝은 암실 마루장 밑 제자리에 도로 모셨어요. 74통이 들어있지요. 해마다 21의 날이면 거기에 편지가 한 통씩 늘 거예요. 제가 쓰고 제가 못 쓰게 되는 날이 오면 우리 아들이 이어 쓰기로 했어요. 살아계시다면 큰아버지는 올해 95이세요. 그리고 얼마 뒤면 그날이 와요. 아버지 없는 첫 번째 7월 27일이요. 그날 새벽에 어머니가 주먹밥을 뭉치실 거예요. 꾹꾹 눌러 두덩이요. 우리 식구는 첫 차를 타고 임진각으로 갑니다. 소주 한 병에 종이컵도 두 개 챙길 거고요. 이번에는 그 두 잔을
두 분이 같이 받으시겠지요. 아버지가 70년을 지키던 그 나루에서 인제는 형제가 만나셨을 테니까요. 미역국도 한 냄비 끓여갈 거예요. 그날이 우리 아들 생일이잖아요. 38년 동안 서운했다던 생일상을 올해는 할아버지랑 큰할아버지 앞에서 받겠다네요. 여러분, 저는 이 사연을 쓰면서 내내 한 가지 생각을 했어요. 우리가 고집이라고 불렸던 것들이 사실은 부모의 평생이었는지 모른다고요. 부모의 침묵은 비밀이 아니라 자식을 업고 건너던 강이었다고요. 저는 그 강을 아버지를 땅에 묻고 나서야 봤어요. 여러분은 부디 저처럼 늦지 마세요. 부모님 고향이 어디인지 여쭤본 적 있으세요? 부모님 성함에 그리고 내 이름 석자에 무슨 뜻이 담겼는지도요. 오늘 저녁에 앨범 한 장만 펼쳐보세요. 그리고 딱 한마디만 여쭤보세요. 이 사진 찍던 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에 70년 묵은 이야기가 터져 나올지도 몰라요. 7월 27일에 혹시 뉴스에 임진각이 나오거든요. 철책 앞에 서 계신 노인들을 그냥 지나치지 말아주세요. 그분들 모두가 누군가의 아버지고 누군가의 아우니까요. 긴 사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 문산 연안사진관 딸 연이었습니다. 사연 잘 들으셨습니까? 여러분 마음의 친정엄마입니다. 저는 오늘 종이컵 2개에서 한 번 울고요. 이번에는 아우가 건너가겠습니다. 그 대목에서 그만 한참을 앉아 있었습니다.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 가슴엔요. 붙이지 못한 편지가 다들 몇 통씩 있습니다. 주소가 없어서 못 붙인 편지, 자식 앞길 막힐까 봐 못 붙인 편지, 그저 쑥스러워서 평생 못 붙인 편지요. 오늘 주무시기 전에 부모님 앨범 한 장만 펼쳐보세요. 그리고 여쭤보세요. 아버지, 이 사진 찍던 날 무슨 일 있으셨어요? 그 한마디가 70년 묵은 이야기의 마중물이 됩니다. 부모님이 벌써 하늘에 계신 분들은 오늘 밤 고향 쪽 하늘 한번 올려다봐 주시고요. 그리움도 사랑이라 올려다보는 그 마음이 다가서 닿습니다. 그리고 혹시 오늘 사연이 남의 일 같지 않으신 어르신들, 고향 어귀 풍경 하나만 댓글로 남겨주세요. 실개천이어도 좋고 미루나무 한 그루여도 좋습니다. 이 친정엄마가 밤새 하나하나 읽으면서 같이 그 고향길을 걷겠습니다. 사연 시작할 때 달아주신 별표들도 눈에 다 담겠습니다. 여러분도 누군가에겐 70년짜리 기다림이고 누군가에겐 평생 부르고 싶은 이름입니다. 오늘까지 잘 견디고 잘 살아내신 것만으로도 여러분은 참 장한 분들이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다음 사연을 짓는 쌀이 되고요. 7월 27일 임진각 하늘이 부디 맑기를 빌면서 오늘도 애 많이 쓰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의 친정 엄마였습니다.